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하우스 리더십 학교를 2024년도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우스 처치의 목사로 있는 이현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 MBA 과정을 통하여서 논문을 준비하면서입니다. 그때 이제 MBA 과정에서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또 논문을 안 쓰고 그냥 졸업시험으로 통과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시는 분의 권유로 이제 논문을 준비하면서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지환 교수님을 통하여서 리더십에 관한 논문 지도를 받고 변혁적 리더십의 비윤리적 진조직 행위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내면서 리더십에 관한 여러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MDB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하우스 처치라는 그런 교회를 하우스 카페라는 여의도에 있는 하우스 카페에서 이제 그것을 대관하여서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제 하우스 카페에서 이제 이루어진 여러 다양한 토론들에 참여하면서 참 유익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미국 필러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이 과정을 밟으면서 계속 수업 시간을 통하여서나 아니면은 또 여러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우리 이제 교회가 어떤 공공 영역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크다라는 것을 또 많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공공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은 바로 어떤 공론장을 만들어서 함께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자는 것이 그 공공신학의 중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장 중에 저는 이 리더십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흥미가 있어서 또한 리더십에 대해서 필러 신학대학에서 또 박사 논문을 또 준비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배운 여러 리더십 이론들을 또한 함께 정리하면서 리더십을 또 강의로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스 어떤 공동체라는 하우스 카페에 있는 하우스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에서 함께 토론을 하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우스 카페는 없어졌고 하지만 그 공동체는 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또한 어떠한 공론장 또한 함께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들었는데 근데 그것을 놓고 이제 생각하는 중에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고 또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준비하고 또 사역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또 이렇게 추가로 내서 또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것이 참 많이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좋은 생각이다 하고 그냥 접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이제 그때 이제 매일매일 읽는 그 성경 구절 중에 이제 한 구절이 이제 그때 마침 이렇게 그날 이렇게 순서에 있는데 그 질문이 있거든.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구절을 찾아보니까 선한 일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 일인데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자 죄를 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럼 이것들을 그냥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에서 2024년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우스 처치 목사로 거기서 이제 개척해서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공신학에 우리 교회가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하우스 리더십 학교라는 그러한
것을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하우스 처치 자체가 하우스 카페, 하우스 공동체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리더십에 관한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럼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 있지만 항상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된 미국의 번즈라는 그러한 학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나 이때도 그 책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가라고 살펴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래전에 2006년 정도 나온 책인데, 지금 그 책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서점에 뒤져보니까 이미 절판되었더라고요. 근데 요즘 인터넷 서점이 워낙 잘 돼가지고 이제 알라딘에 가니까 중고 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가격은 500원, 굉장히 싸죠. 근데 배송비 합치면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문을 해가지고 그 책을 이제 보고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하우스에서 이제 토론을 할 때 제가 늘 이제 하던 방식이 책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리더십에 대한 공부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저자에 관한 그러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자는 그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라는 분입니다. 이분 여러분 다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 리치먼드 대학교에서 그리고 윌리엄스 대학에서 교수로 평생 리더십에 관한 연구에 자신의 생애를 이제 바쳐왔고, 그가 쓴 리더십 강의라는 그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은 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시킨 그런 하나의 책이라고, 처음 시작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와 여우, 루즈벨트와 관련된 그런 사자와 여우라는 그런 책도 내셨고, 또 자유의 전사라는 그런 책도 이제 내셨는데, 이 리더십 강의라는 이런 책은 1978년도에 이제 그가 발표한 그런 역작으로서 리더십을 하나의 학문 분야로 개척했던 그러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이 책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오늘날의 비즈니스 행정 분야의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사상적 뿌리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트랜스포밍 리더십이라고 이제 변혁적 리더십을 하는데,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제 거기 번역이 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문 쓸 때는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논문을 이제 썼고, 이제 약자로는 TL이죠. 이제 그렇게 쓴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학 교수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그리고 함께 토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의 날개라는 그런 출판사에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이라고 조중빈이라는 분이 그것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아마 알라딘에 가면 500원에 싸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책에 관해 가지고 좀 추천하는 그런 글을 쓰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책이다. 지구촌의 빈곤에 대해 저자의 절실한 문제의 의식이 느껴진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도 절절하다.
우리가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비전을 보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리더십이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힘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이고 이 책을 추천하셨을 때는 인하대 교수로 계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이 책에서는 풍부한 역사적 사실과 이론을 바탕으로 진짜와 가짜 리더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21세기의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왜 히틀러의 리더십이 가짜이고 간디의 리더십이 진짜인가? 리더십 연구에 평생을 바친 저자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란 추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추천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죠. 중앙일보 주필이셨던 문창극이라는 분. 이 책에서 저자는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 역사란 이미 예정된 코스를 달리는 운명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우연의 연속도 아니다. 리더십이 바로 운명과 우연을 극복하고 인간 의지의 역사를 만든 핵심인 것이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의 본질은 타인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박애, 평등, 행복 추구 등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리더십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분야가 저는 이제 경영학을 통해서 리더십을 접하였는데 정치학 분야도 있고 또 지금 제가 전공하고 있는 퓰러 신학교에서는 또 목회적인 그런 리더십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리더십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아주 작은 그러한 리더십이지만 우리 가장으로서의 리더십도 있고 바로 그러한 리더십이 모든 분야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우스 리더십 학교도 어떻게 보면은 먼저 우리 집에서 우리가 가장으로서라든가 우리가 이제 구성원으로서 리더십을 이야기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도 좀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일도 이제 실천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좀 더 세밀하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고 체계적으로 잘 하자라고 이끌면은 그것도 하나의 리더십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작은 리더십이 또한 우리 회사라든가 우리 학교라든가 그런 곳에 퍼지게 되고 또 크게는 우리 전체 공동체, 우리 국가에 또 퍼지게 된다면 참 우리가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참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책과 또 요약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리더십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이제 요약, 프롤로그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행복에 불을 붙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시점으로 해서 21세기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첫 번째로 토머스 제퍼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라고 미국 독립선언서의 양피지 위에 써내려간 이후에 이 단어들이 미국인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미국 독립선언서에 써져 있는 그러한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이러한 것이 어떤 리더십을 구성하는 하나의 공동체, 리더십이 필요한 하나의 공동체의 공동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생명 그리고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 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는 바로 이 행복 추구, 이 행복 추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행복 추구라는 것은 생명, 그리고 자유, 그리고 평등, 그리고 정의, 그리고 공동체 등과 더불어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기초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자인 프랜시스 허치스는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회피하는 것이 인간의 추동력이자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인간 욕구의 가장 근본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이끄는, 여기 추동력이라고 하였는데, 추동력, 드라이브, 우리를 드라이브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끌고 나가는 그러한 추동력의 그러한 중심, 그런 가치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이렇게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행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에 관해 가지고 번스 교수님은 바로 그들이 강력한 행위자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인민 스스로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변혁적 능력의 고삐를 풀어줄 행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민이라고 해서 좀 약간 북한적인 그러한 느낌이 나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된 내용이라서 읽은 거고요. 뭐 특별한 그러한 이념적인 그러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강력한 행위자, 강력한 행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의 어떤 변혁적 행위를 껴야 되는데, 마치 이제 말이 자유롭게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라고 하는데 그 고삐가 이제 묶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누군가 풀어주면은 나갈 텐데, 그것을 풀어주지 못해서 계속 묶여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말이 어떤 기술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하는 처방적인 용어라고 믿고 있다고 하고 계십니다. 즉 기술적인, 단순히 어떤 것을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이제 지시하는 어떤 처방적 용어라는 것이죠. 즉, 이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그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행동을 하였을 때 바로 사람들에게 그 고삐를 풀어주고 변혁적으로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동기력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처방이라는 것, 이 처방이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이고 또한 어떤 열정적인 차원까지 포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쁜 리더십이란 없으며 가치 중립성도 없고 도덕적 필연성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리더십이라는 개념 자체에 이 나쁜 그러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리더십 자체는 선한 것이고,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리더십 자체 안에 그 리더십의 개념 안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리더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 자체가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근데 최근의 연구에는 이 나쁜 리더십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도 이렇게, 저도 좀 생소한 단어인데 수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 나쁜 리더십. 그러니까 잘못된, 그래서 수도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 잘못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기 이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에서는 리더십 자체를 선한 것으로 보았지만은 이것이 점차 연구를 해오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여러 단점이라던가 어떤 잘못된 점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요소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면서 이 변혁적 리더십의 잘못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 행위, 바로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비윤리적인 친조직 행위다.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그러니까 우리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방법 자체가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팔 때 이것이 그렇게 좋은 그러한 어떤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좋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거짓말을 더 보태가지고 물건을 파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물건을 팔아야지 회사의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회사의 매출이 많이 일어나야지 회사가 성장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어떤 수도 리더십, 잘못된 리더십이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논문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출을 올리려고 계속 성과 압력을 이렇게 pressure, performance 계속 이렇게 성과에 대한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팔로워들은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니까는 조직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니까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탈법적인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를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이제 설문을 통하여서 통계적으로 그걸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 것, 유익값을 내가는 그러한 논문들을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 제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그걸 고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 교수님인 양 교수님께서 바로 그 모델과 모든 것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죠. 예,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잘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더십이 도덕적 행위이며 또한 공공적 가치로 표현되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응답이라면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과업은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세계 수십억 인민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다. 계속 인민이라는 이야기가 좀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십이 도덕적 행위이며 공공적 가치로 표현되는 인간 욕구에 대한 응답이라면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업은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세계 수십억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언즈 교수님께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적 의제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또한 그 에필로그, 지금 프롤로그죠. 에필로그에서는 어떤 금세기 지구촌이 빈곤과 싸우기 위한 어떤 리더십 전략을 제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이제 참 많은 빈곤이 있죠. 뭐 아프리카나 어떤 중동 지역이라던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빈곤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또 지금 더 비참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전쟁과 또한 기근, 바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리더십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 변혁적 리더십을 공부하는 가장 커다란 그러한 주제여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필로그 맨 끝부분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리더십으로 바로 그러한 가난의 문제, 바로 이러한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끝까지 보지 않아서 좀 기대가 되고, 또 이 영상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끝까지 다 들으시면 아마 그 결론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롤로그의 부분에 관하여 가지고 전 좀 보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쁜 리더십, 수도, 이 나쁜 리더십에 관련된 것이 없다고 물론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말 이게 없는 것일까? 지금은 계속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나쁜 리더십도 있다.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 당시에 교수님께서는 리더십을 정의할 때 어떤 윤리적인 요소, 이러한 부분들을 필수적인 것으로 이제 그 리더십 개념 안에 넣으시면서 그것에 합당한 어떤 리더십의 행위만이 리더십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리더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과 리더십을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그러한 리더십 어떤 행위를 개인을 놓고 보았을 때는 우리도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뭐 위에 팀장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상사들이 있겠죠. 이제 그분들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항상 합당하고 좋기만 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기분에 따라 또 행동에 따라 생각에 따라 수시 각각으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변하면 그거 자체도 나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그가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그 중에 좋은 일은 리더십이라고 하고 나쁜 것은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구별 자체가 좀 너무 무리한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차피 어떤 사람을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에 있는 좋은 리더십과 그 사람에 있는 나쁜 리더십을 좀 구별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화시킬 수 있다면은 그러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나쁜 리더십에 따른 어떤 악영향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인과관계를 통하여서 좀 그런 어떤 원인들을 밝혀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떤 리더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그럼 실제로 자신의 리더십을 가졌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뭐 나쁜 요소들은 제거해 나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좋은 리더십이 더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러한 리더십 행위 자체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리더십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롤로그에서 함께 토의해볼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버언스 교수님께서는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회피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추동력이라고 추동력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리더십 논의를 이제 진행하셨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논의가 전제가 합당한 것인지 정말 어떤 추동력, 인간의 어떤 추동력, 행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행복의 추구 이 행복의 추구에서 인간이 그런 근본적인 행위의 그런 욕구가 이루어지고 나타났다라는 그런 근본적 전제하에서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을 맞춰가면서 리더십이라는 이론을 발전시키는 그 전제 자체가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전제 말고 다른 리더십의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어떤 대전제가 따로 있다면 그런 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토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1단계 만족, 2단계 만족해서 쭉 이렇게 최종은 행복 추구라는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심리학자 분께서 하셨죠. 그런데 단순한 그런 행복 추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 근본적인 목적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좀 어떤 다른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사랑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베품, 선, 아니면 어떤 정의, 이러한 어떤 가치라던가 어떤 그러한 부분들, 좀 더 그러한 것들 어떤 예를 들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것들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자신의 행복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다시 행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동기나 그런 어떤 리더십의 전제가 되는 그런 여러 존재들에 대해서도 한번 토의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프롤로그는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1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1부에서는 리더십 개념의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제1장은 리더십의 미스테리라는 그런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뭔가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비롭네요. 그럼 뭔가 또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어떤 드라이브 추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일어나는데 또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역사가들은 역사 변화 자체를 기술하기보다는 역사의 순환 법칙, 운명의 장난과 같은 여러 환경적 요인들을 많이 기술하였습니다. 이 역사가들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의 환경. 그 당시에 환경이 어떠했나?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주변 환경은 어떠한 것인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기술하고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리더십과 관련되어서는 리더십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가들이 뭐 그렇게 리더십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서술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신 예를 들면 우리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세력과 지배자,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던가 뭐 그런 지배자, 아니면 반역자, 아니면 영웅, 아니면 배교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역사가들이 기술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 대한 그런 여러 자세한 그런 기술들이 지금에 와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리더십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라는 리더십 이론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가들이 여러 인물에 관하여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플루타르코스라는 분은 이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미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진술을 하면서 그녀가 이제 실제로는 미모가 뭐 다른 사람에 견주어서 아주 막 이쁘다, 막 그렇게 어떤 미모를 가진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제 어떤 그녀와 같은 공간에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공간에 만약 있게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떤 남자라도 그 클레오파트라에게 빨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클레오파트라가 그런 어떤 영향력이 큰 것이죠. 바로 이러한 클레오파트라의 어떤 카리스마, 즉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이 카리스마는 명석함이나 호전성, 야망 이란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삶을 통해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은 통치, 이 클레오파트라의 통치 행위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라는 것인데 클레오파트라의 어떤 미모와 어떤 카리스마가 결국은 클레오파트라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 어떤 역사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번스 교수님께서는 바로 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그 나라를 어떻게 정말 어떤 도덕적, 심리적 어떤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치를 해나갈 수 있었을까? 이런 어떤 도덕적, 심리적 힘 이런 것들까지 힘이라는 것 결국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깊이 파고들려고 교수님께서 노력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부족임을 실감하셨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 번스 교수님이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역사적 사실만을 가지고 리더십을 연구하는데 왜 이 리더십 연구가 한계에 부딪힐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지적 배경에
바로 심리학이 빠져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심리학. 예. 이제 그러면서 이 심리학 부분에 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땅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 교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그 메슬로의 어떤 욕구 이론, 단계 이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메슬로가 이제 이룩해 놓은 그런 심리학적 결과들을 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기술하기로는 이 메슬로가 리더십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기막힌 잠재력을 가진 인간의 동기와 욕구에 대한 놀랄만한 이론을 개발해 놓은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적 메슬로가 만들어냈던 이런 심리학적 도구들이 이 리더십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리더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방법들을 만들어 나왔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심리학을 접하시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리더십을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만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사회 변화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일단을 밝혀줄 수 있는 학문 중의 학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 심리학에 속한 것이죠. 심리학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사회 변화라는 어떤 역사에 속한 것입니다. 사회 변화. 사회 변화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이 심리적인 인간의 욕구와 역사적인 이러한 상황들이 합쳐졌을 때 이것을 또한 합칠 수 있는 그런 학문. 바로 이러한 학문이 바로 이 리더십이라는 학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결국은 어떤 현상학적인 것을 리더십을 통해서 리더십의 학문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리더십을 교수님께서는 학문 중의 학문, 즉 마스터 사이언스라고 바로 생각을 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개별 지도자의 어떤 생애와 어떤 시대를 이 두 개를 이제 관계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공부할 때는 그의 생애는 어떤가,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떤가, 그런 관계 지어야 될 때 이 두 개를 관계 지어서 어떤 리더십의 이론을 구성해 나가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의 어떤 리더의 생애와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리더에 대한 상황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리더십의 어떤 모습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리더십에 대한 일반 이론을 구성하는 겁니다.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있어. 변혁적 리더십이 있어. 서번트 리더십이 있어. 진성 리더십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어. 그리고 여기엔 어떤 요소들이 있어. 이 요소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리더십은 어떠한 형태야. 이 리더십은 어떠한 형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리더십의 요소와 리더십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먼저 이루어야 된다. 일반 이론을 먼저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제 리더십의 연구의 방법에 관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를 이제 발견하시고 난 뒤에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다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호메로스 시대, 호메로스 굉장히 유명한 고대 시인이죠. 호메로스 시대 이후 지도자와 통치자를 이해하는 방법은 그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었으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어떤 리더십을 과연 어떤 식으로 연구해야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옛날부터 주로 하는 방법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특질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예를 들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잘 생겼나, 어떻게 생겼나, 미국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강인한가, 돈이 많은가, 아니면 어떤 문제를 정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도덕적인가, 종교가 어떤가, 그리고 도덕적 삶이 어떤가, 과거에 어떤 불륜이나 이런 스캔들이 없었는가,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어떤 리더를 뽑을 때도 좀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선거를 뽑을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방법이 바로 특질 접근법, 이 특질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리더십 연구를 하고 있다고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월이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여러 후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또 다 듣잖아요. 그리고 삶을 또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좋을까, 이 사람이 좋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리더십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4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 한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다 리더십 연구를 다 온 국민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리더십 연구가 공통적인 그런 분모가 많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환경 아니면 경제적 또는 이념적인 맥락이 무엇인가 아니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대 등을 강조한다면 어떤 상황론자일 것이다. 상황론자. 상황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배경이 어떻고 어떠한 배경에서 자라났어. 뭐 어떤 당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파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어떤 우리나라 상황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한다면은 어떤 추구가 좋겠어. 이렇게 이제 상황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상황 접근법. 두 가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처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특질을 보고 그 다음에 적합한 후보를 고르는 것이죠. 이제 유명한 이 리더십의 학자분이 계십니다. 버나드 베스라는 뉴욕 주립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논문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버언스 교수님도 바스 교수님이 그런 내용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또 바스 이 교수님의 책이나 아니면 논문들을 함께 또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이론의 그런 근간을 이루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버나드 바스 아니면 바스인데 발음이 베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베스는 지도자란 책임과 그리고 과업의 완수에 대한 강한 동기, 그리고 목표를 추구하는 맹렬한 끈질김,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모험심과 창의성, 그리고 자신감, 결과에 대한 승복, 그리고 스트레스, 절망, 그리고 지체됨에 대한 인내로 특징 지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스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버언스 교수님은 바로 이것이 바로 아주 지극히 경영 위주의 관점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뭐 창의성, 자신감, 결과 승복, 스트레스, 절망, 인내, 그리고 모험심, 창의성 이거 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하는 그러한 행동들인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좀 더 버언스 교수님은 어떤 사회학적 접근으로 인해서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서 리더십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이 환경과 이 세상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마르크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마르크스는 인류는 반복되는 결정론적인 단계, 계급 형성, 계급 착취, 계급 투쟁의 단계들을 통과해 왔다라는 어떤 상황론을 극단으로 몰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론자라고 그랬잖아요. 상황론자가 이 극단이 마르크스라는 거예요. 인류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이 상황에 가장 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한 리더십에 대한 연구 중 특질이 아니라 상황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는 그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르크스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톨스토이에 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 톨스토이는 자유의지는 단순한 결정론과 마찬가지로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개인과 상황, 인간의 의지작용과 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사회화 과정, 그리고 행위자의 행위력과 체계의 구조가 사회의 변화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 연구는 욕구의 복합적인 인간의 이해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어떤 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실은 그가 자라난 배경과 그런 그가 처한 환경에 따른 그러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스트럭처, 체계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력도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행위를 하고자 하는가 라는 것이 있는데 그 행위력에 관하여서 톨스토이는 아예 이런 것이 없다. 그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조차도 이미 어떤 체계화된 구조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어떤 개인의 어떤 의지라는 것은 쓸 어떤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르크스는 바로 이런 결정론적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민중에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어떤 의지를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그런 쪽이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리더십 연구가 복합적이다라는 건데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합적인데 뭐가 복합적이냐면은 바로 그 중심에는 인간의 욕구. 이 인간의 욕구가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는 그런 향상도 굉장히 복합적이고 상황도 복합적이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리더십의 그런 연구의 중심이고 그것은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인간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까지 2장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번스 교수님은 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을 통하여서 개인과 상황이 모순된 가운데 그 문제를 리더십에 대한 연구로 풀어가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십을 어떤 권력의 중요한 형태로 보아서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필요, 그리고 욕구, 동기, 그리고 가치, 능력의 어떤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그러한 상호 작용에서 권력이 기초한다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그런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즉 권력이 정형화되고 고정된 것이 아닌 관계로부터 나오는 역독성에 근거한 것으로 보며 개인과 상황의 리더십과의 인과관계 역시 어떤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에서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저에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좀 느낀 그런 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권력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선제적인 그러한 권력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정부인권을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권력은 부여된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권력이라는 것, 리더십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그런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을 이끄는 사람과 또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과의 서로의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 가운데 바로 어떤 권력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나타난다. 라는 건전한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어떤 통치행위나 지도자 행위가 정당한가 아니면 건전한가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서로 상호작용이 어떠한가, 정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으며 하나의 어떤 공동적인 가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어떤 리더가 따르는 사람에게 임파워먼트, 어떤 권한을 주기도 하고 또한 따르는 사람이 또 리더에게 어떤 권한을 주기도 하고 임파워먼트 주기도 하고 이런 서로 주고받는 것 가운데 바로 이런 어떤 힘 그리고 지도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은요. 그렇다면 이제 본 장에서 이 필자는 인간의 욕구에 기초한 어떤 리더십, 그러니까 번스 교수님은 인간의 욕구에 기초한 리더십의 접근 방법이 또한 위대한 공적 가치들인 생명, 자유, 평등, 정의, 기회 등의 지도자의 행위와 목표를 두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단순히 사회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연구를 개진하고자 하셨다라는데 그러면 이 연구에서 주안점은 무엇일지,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냥 가치가 중립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게 분명히 가치가 있고
생명, 어떤 자유, 평등, 정의, 기회 이런 어떤 가치적인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도자가 그러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들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에게 그러한 정당성이 있는가를 관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것들이란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방법들을 취하였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잘 연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걸어온 어떤 상황들이나 아니면 속해 있는 단체라던가 아니면은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걸 실천적으로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그 자유의 가치를 정말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회 가운데 어떤 공의로운 그런 정의로운 그런 가치를 또한 실현했으며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 사람의 양력을 통하여서라던가 아니면 말을 통하여서든가 연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과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는다던가 국회의원 뽑는다던가 과연 어떤 그 리더의 어떤 주안점, 리더의 그러한 요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어느 사람이 좋을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 기준,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될까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굳이 어떤 연구의 그러한 목표뿐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2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원래 이제 시간이 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금 2장 준비했는데 이거 다 읽고 난 뒤 또 시간이 벙 뜨면 어떨까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 같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시간 아마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준비한 부분들은 한번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고 또 오랫동안 하니까는 좀 목이 찰칼해서 이거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음료수를 또 마셨습니다. 좀. 그러면 제 2장에 X 요인을 찾아서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리더십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안에서 X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요인 잘 아시죠? Y는 2X. 이게 X니까, X에 1을 넣으면 이게 2가 되고, 2가 넣으면 4가 되고, 4가 넣으면 8이 되겠죠. 그럼 바로 이렇게 이 결과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변수 X는 무엇인가? 이런 어떤 역사적 결과를 낳는 그 원인, 리더십 측면에서 이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통치자가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를 낳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들 X의 요인은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모든 연구의 과정이고 그래서 이 X 요인은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것이 2장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더십 분석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인간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변화, 결국은 이제 번스 교수님은 변혁적 리더십을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십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리더십의 결과로 나타나는 과연 사회의 변화, 그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변화는 어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서서, 특히 사회 변화 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나와서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결정권을 잡고 그것을 어떤 의지에 따라서 실행해 나갈 때 바로 그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누가 어떤 여건 하에서 무슨 이유로 무엇을 향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변화의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어떤 여건, 환경이죠. 여건, 환경 하에 무슨 이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변화를 일으키는가, 변화의 주도권을 잡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사람이 주도권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 그러면 거꾸로 역추적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변화를 이 리더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었을까? 그것이 어떤 선량한 방법인가? 아니면 어떤 무력적인 방법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과연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떤 성과를 했고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변화를 일으켰을 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너무 못 살고 보릿고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서 이런 게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한 어떤 선한 목적. 그리고 그 당시 환경은 어땠는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정말 나무 풀뿌리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았을 때, 아니면은 막 솔잎 캐먹고 막 그렇게 살았을 때, 그 70년대 정도 되죠. 70년대. 과연 누가 그랬을까? 결국 누구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인물에 관한 그러한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런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설픈 땜쟁이 땜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땜쟁이가 어떤 나은 기계를 만들고 그 생산품을 팔기 위해 시장을 형성이 되었다는 그런 학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땜쟁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속 같은 거 붙이고 하는 것을 땜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뭘까 하다가 이렇게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쉽게 되겠다. 그리고 이거 갖다 팔면 좋겠다. 이런 필요에 따라서 점차 진화적으로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 그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게 발전해 나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어설픈 땜질이 아니라 사유의 결과였던 학파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한 입장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땜질에 대한 우연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 땜쟁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오랜 그런 사유와 생각의 그런 결과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바로 인간의 사유, 인간의 의지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 우연히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에 들어가면서 후자 쪽으로 많이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펼친 것이죠. 이 후자의 경우에 세계는 운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는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냐면 몽테스키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니까는 바로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상호 의존은 물질적 세계에 의해 형성되고 물질적 세계를 형성해 가면서 변화를 주도한다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상호 의존하면서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한 지금 X 요인을 찾기 위한 그런 계속적인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멜서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론을 썼죠. 인구의 증가의 압력과 제한된 식량 공급이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낳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올라가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는 투쟁해야 되겠죠. 경쟁해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점차 어떤 사회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우연적으로 되어졌다는 이 전자와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찰스 다윈이 나타나는데 찰스 다윈이 이 멜서스 인구론을 읽고 그때부터 그의 어떤 진화론에 대한 거대한 그런 구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 도태가 나은 변종을 생산하기 위한 긍정적 과정이라고 인식하였다는 겁니다. 저렇게 살기 위해 가지고 막 노력하면서 이제 힘없는 건 도태되고 남은 것만 지금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발전했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찰스 다윈의 그런 이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의 이론이 19세기에 와서 정치적으로 가장 유력한 아이디어인 사회 진화론을 만들었답니다.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여러 19세기 그런 결과들은 결국 바로 인과관계 접근법을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요인을 통하여서 어떤 인과관계를 통하여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설명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모든 현상도 사회과학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모든 인과관계도 바로 이러한 어떤 커다란 어떤 사회 진화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주 자찬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발생한 게 무엇이냐면은 세계 1, 2차 대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1, 2차 대전이 엄격한 과학적 토대 위의 역사를 해석하려고 한 여러 시도들을 무색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과 과정 가운데 작용하는 인간의 욕구, 통치자의 야망, 상황의 특성, 힘의 신비 등 풀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사회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요인들이 있고 어떤 인간의 의지나 욕구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인과론을 그렇게 쉽게 추론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회 현상이 철학 아니면 심리학, 역사학, 정치학 등 어느 하나의 분과로만으로는 적절히 다룰 수 없으며 현존하는 지적 자원들을 차용하여서 종합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지적 자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변 학문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라고 교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인과관계에서 바로 이 X를 말하는 것이다. 즉 결국은 바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이 X, 원인. 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바로 이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도 수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에 가장 관계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발휘한 영향력이 어떤가, 리더십이 어떤가, 그거를 정치, 사회, 문화, 환경, 경제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하여서 해석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X 요인, 변수를 발견해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융합적이고 다변적이고 중요한 학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요즘이 융합 시대잖아요. 모든 것이 합쳐지는 그런 융합.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어떤 단순한 변화, 어떤 그런 것들은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으면서 외교적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은 거래적이다. 하나의 거래예요. 그런데 그 사회를 진정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은 완전한 어떤 융합의 그런 과정,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로 변혁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을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여러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변화에 관한 어떤 변화와 관련된 어떤 사례 연구를 사람을 통해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그러한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루즈벨트, 테오도, 그쵸? 프랭클린 루즈벨트, 프랭클린 테오도 루즈벨트인가요? 아무튼 루즈벨트 대통령직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즈벨트가 이제 재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임기 초 2년간에 관해서 이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과감한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친 거예요. 과감한. 미국 사람들이 감히 이제 상상도 못할 그런 과감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그러면서 예산은 또 깎아. 예산은 삭감해. 그러니까는 이 번스 교수님은 헷갈리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에 놓고 할지, 개혁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는 이제 두 번째 임기를 1937년에서 1940년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뉴딜 정책을 하셨잖아요. 뉴딜 정책. 그러면서 이 뉴딜 정책이 이제 하도 이제 여러 다른 파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막히니까 또 법원에 의해서 막히니까는 법원 포위 법안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법원을 이렇게 포위한다는 의미 같아요. 이 법원이 이제 판결 못 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뉴딜 정책을 이제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바로 이것을 이제 이 교수님은 제도적 변화라고 하는 거죠. 제도적 변화. 이 제도적 변화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그 당시에 내렸던 그런 결론은 바로 이것이 어떤 거래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정치권과 잘 거래를 해서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뤄내는 그런 거래적인 트랜잭셔널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래적인 것이고 거래적인 리더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 권을 썼어요. 뭐 뉴스 사자와 여운가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권을 이제 번스 교수님이 쓰려고 이제 하는데 세계대전에서 루즈벨트 리더십에 대한 책을 저술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관점을 이 교수님이 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관점인 거죠. 리더십 학문화하면서. 근데 이것이 그의 광범하고 심층적인 행동 분석이 있어가지고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계신데 이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죠. 이 공습하고 난 뒤에 이 미국 국민들이 원래는 이제 미국이 국제연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제연맹 못 들어가고 이제 왜 유럽에서 하는 그런 전쟁에 우리가 개입해야 되냐 안 들어가고 있다가 2차 대전도 마찬가지. 근데 일본이 진주만을 때리자 막 불탔잖아요. 수많은 사람 죽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정말 이 하나된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전에 막 무슨 법원 포위 법안 해가지고 실행했던 것들을 이 뉴딜 법안을 그냥 이제는 무사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광범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그가 실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광범위한 미국의 변화와 뉴딜 정책의 실행은 단순히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래적 리더십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리더십의 개념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거래적 리더십의 효과를 극적으로 변형시킨 것이 아닌 어떤 새로운 상황으로 인한 통치 전략,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전략이 국가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본질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바로 버은지 교수님이 루즈벨트에 대해서 변혁적 지도자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트랜스포밍. 변혁. 미국을 변혁시킨 그런 지도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교수님께서 변혁적 리더십을 분석한 새로운 도구를 이제 과거 거래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여러 분석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새로운 도구들을 가지고 대통령의 임기 초에 있었던 임기 초를 다시 돌아가서 그가 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1935년에 두 번째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간인지 아마 그 임기 두 사이 같은데, 두 번째 임기 시작한 그 사이 같은데, 그때 엄청난 양의 그런 입법을 했다고 합니다. 법을 막 통과시킨 거죠. 그러한 것이 그의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결국은 변혁적 리더십,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변혁적 리더십에서 바로 그러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분석을 다시금 해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과 이제 거래적 리더십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이제 다른 도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는 정의에 대해서,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두 가지 단어인데 뭐냐면은 change, 뭐죠? 바꾸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고 그거와 transforming, 이 변혁시키다 라는 두 가지 단어는 그 뜻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 바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거래적 리더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무언가를 변혁시킨다라는 그러한 것은 심층적으로 어떻게 파고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비와 깊이가 있는 변화. 이것은 바로 변화인데 그냥 변화가 아니라 너비, 아주 넓게 변화하는 것. 그리고 깊이, 아주 심도 깊게 바꾸어지는, 바로 그러한 것이 변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스 교수님, 뉴욕 주립대 리더십 연구센터의 이제 버나드 바스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그런 연구 내용 가운데 1차 변화와 더 높은 수준의 변화를 구분하면서 후자는 태도, 신념, 가치, 요구 등에서 구조적 개조를 이뤄내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 그리고 신념, 가치, 그리고 요구, 이 근본적인 사람의 어떤 심리적 기본적 욕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더 높은 수준의 더 높은 수준의 변화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변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이제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연찮게 거인들의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처칠과 애틀리에서 대처까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루즈벨트와 트루먼에서 케네디와 존스까지, 그리고 스탈린에서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에서, 소련에서는 스탈린에서 후르시초프까지, 그리고 고르바초프까지, 그리고 마오쩌둥이 남금 제3세기 수많은 탈식민지 지도자들에게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바로 이러한 거인들의 시대와 동시대에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리더십의 기본적 쟁점인 행위 대 구조, 지도자의 성격 및 자질과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 사이의 관계 및 각 요소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극화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거인들의 시대, 전쟁 이후에 막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격, 자질, 그리고 사회 정치적 환경, 그리고 각 요소들이 과연 어떻게 서로 행위 아니면 구조,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거나 아니면 그 구조, 어떤 전쟁 상황이라는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를 굉장히 극화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우리도 이제 바로 여기
제3세기 수많은 탈식민지 지도자들 중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계시잖아요. 그분 바로 이렇게 탈식민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셨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변혁을 이끌어내지 못했죠. 뉴딜 정책도 시행 못했고.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펼 수도 있었고, 이 미국 국민이 하나 되고, 저 멀리서 일어난 그런 전쟁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 인식을 하면서 마음이 한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탈식민지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된 겁니다.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6.25가 발발하죠. 그때, 유엔이 그때 이제 창설되면서 미국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파병이 됐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 전에 바로 이러한 큰 시대적 2차 세계대전은 큰 시대적 환경적 변화와 그리고 진주만 공습과 미국 국민들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하나된 어떤 미국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그러면 루즈벨트가 거기에 끼친 변혁적 리더십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국의 파병까지 승인받게 되고 또한 수많은 미국의 아들들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 그 전쟁에서, 미국의 원전을 얻어서, 그래서, 거의 이제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휴전선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그러한 어떤 시대적 변혁, 시대적 환경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미국의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어떤 국민들의 마음,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변혁적 지도자와 추종자들 간의 어떤 맹렬한 상호작용은 그 자체가 변화의 강력한 원동력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치 루즈벨트와 미국 국민처럼 그것이 이제 미국이랑 사회를 한번 변화시켰고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0년대 거의 모든 리더십 학자들이 추종자 역할을 강조하고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상호 의존적인 집합지로 보아서 리더십 자체의 기능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즉 결국 이 팔로워가 있어야지 리더가 있고 리더가 있어야 추종자가 있고 두 사람의 상호관계지 어떤 사람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리더십을 부정하는 수준까지 이제 많은 1990년대 학자들이 갔지만 교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변혁적 리더십, 지도자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들이 변화의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 그리고 집단 정체성과 집단 능력감을 고무시키는 고유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버나드 베스는 일과 생활에서 의미심장함이 양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생활하죠. 근데 이 리더십이 들어오면은 의미심장하게 된다.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매일 일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더 가치 있어지고 내 생활이 더 가치 있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갈 그런 원동력,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살만 난다. 예를 들면 우리도 과거에 그러한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만 난다.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욕구와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다. 그럼 누구나도 다 따르겠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힘 실어주기,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임파워먼트, 힘 실어주기예요. 바로 이렇게 추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럼 추종자는 반대로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지도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종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며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의 증대하는 능력감과 충돌할 수도 있으며 그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될지도 모르는 이것이 변혁적 리더십을 참여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이게 한다. 즉
바로 이렇게 임파워먼트, 힘을 실어주면 이 추종자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치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리더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가능성조차를 열어놓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지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여적인 리더십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호소력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한 단계 들어가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카리스마의 지도자. 근데 이 카리스마와 관련해서 막스 베버,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 베버는 거의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자질과 힘을 타고났다고 인식하는 지도자에 대한 추종자들의 철저한 개인적 헌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혁명적인 힘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이네요. 완전히 새롭게 변한,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카리스마이다. 그리고 앤 루스 월너도 카리스마를 헌신, 경외, 숭배,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 등 감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와 추종자들 간의 유대에 있어서 유대란 건 서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유대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에 있어서 신비주의, 비합리성 등 감정과 믿음 같은 결정적 요소들이 오랫동안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요인들에 어느 정도 가치를 두어야 할까? 바로 그러한 카리스마에 있는 비합리성이나 신비주의, 약간 종교성이 보이죠? 약간 신비하다라는 거죠. 그 리더십의 근원 자체가. 과연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그 근원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많은 가치를 두어야 되는가라고 도시로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떤 감정에 근거한 어떤 사람을 숭배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사람 따라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감정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 감정에 근거한 리더십을 바로 순수한 카리스마적 리더십. 바로 이것을 순수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순수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건설적이고 서로의 능력을 고취하는 지도자, 추종자의 관계를 왜곡한다고 합니다. 즉 창의적인 지도자, 추종자의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카리스마는 기껏해 혼란스럽고 비민주적인 리더십의 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변혁적 리더십이란 주관적인 것을 배제하기보다 이를 다른 다양한 요소들과 통합하고 이것들을 한 덩어리로 이루어 중대한 사회 번역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정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정향, 어떤 걸 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냥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서 따르는 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감정적인 충족만을 받을 뿐이지, 그런 것들만을 줄 뿐이지 실제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리어 건전한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고, 도리어 건설적인 그러한 관계라는 것은 서로 이제 민주적으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창의적인 상호작용. 바로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정의 영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감정과 또한 상호작용이 합쳐져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정향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감정에 빠져도 안 되고, 하지만 감정이 없어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오히려 이성과 감정이 함께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러한 정향, 어떤 새로운 방향을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직학 연구자 데이비드 네슬러와 마이클 투시머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여러 구성 요소들 중에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비전을 제시, 활력을 불어넣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 그러면서 이제 어떤 캐캐묵인 어떤 질문 하나 있는데 이런 질문하면은 굉장히 토의가 열띄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뭐 토론, 독서 토론에서 우리 독서 토론 같은 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지도자인가? 활발한 토론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번스 교수님의 수업에서도 한 여학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히틀러가 독일 국민의 희망과 증오를 반영하고 선거에 승리했고 그의 추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독일을 변화시킴으로써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거기는 대부분의 학생과 그리고 교수님까지 반쯤 넘어갈 정도 됐대요. 그러나 이제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히틀러에 대한 혼동이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혼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의 도덕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십의 도덕성. 여기에서 바로 가치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리더십 도덕성의 권위자 조한 시울라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선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리더십에 관한 논의의 핵심을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지도자는 선해야 된다. 그리고 리더십의 공부의 목적 중에 하나는 선한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가 될 사람을 선하게 키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리더십이라는 학문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세 가지 형태의 리더십에 대한 기준 또는 규범을 이제 제시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바로 미덕입니다. 미덕. 이것은 가정에서 배운다고 해요. 가정에서 자라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는데 어떤 정숙한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청결한 것,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성실한 것 등 이건 아주 오래된 그런 행동 규범이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육이 우리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라는 것입니다. 윤리. 즉 어떤 성실함, 그리고 약속 준수, 믿음직함, 상호관계, 그리고 책임. 리더십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이와 관련하여 조지 블로스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윤리는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자 할 때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가장 리더십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상호작용의 방법이 바로 윤리라는 겁니다. 윤리가 안 돼 있으면 상호작용이고 뭐고 리더십이고 뭐고 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공적인 원칙입니다. 공적 원칙. 공적 원칙인데 이건 뭐냐면은 질서, 사회 질서, 그리고 자유, 평등, 여기에는 박애도 포함됩니다. 박애, 그리고 정의, 행복 추구.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결한. 리더십은 이와 같이 고결한 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고결한 공적 가치를 지키는 것에서 리더십 권위의 근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볼 때 히틀러는 독일의 틀을 바꾸었지만 그는 변혁적 가치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구체하지도 않았고 독일 국민들을 행복으로 추구할 수 있는 영속적이고 의미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행복 추구가 있는데 결국은 실패한 거죠.
영속적이지도 않고 바로 단시간에 끝났죠. 완전히 실패이기 때문에 결국 교수님의 답변은 뭐냐? 그것은 히틀러는 독일 국민을 지배는 했을 뿐 그들을 이끌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혁적 가치들은 거대한 변화의 가능성이나 그러한 징조에 직면하는 시험의 시기가 되면 그 가치 바로 이러한 질서, 자유, 평등, 정의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대화할 때 대화하나요?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이야기하나요? 평등 어떻게 우리가 평등해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돼?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죠. 어떻게 밥 먹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오늘 뭐 영화를 뭘 볼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은 침묵하고 있지만 바로 어떤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어떤 징조에 직면한 시험의 시기, 뭐 전쟁과 같은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 막강한 그런 기본 가치들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영속적인 행동 원리를 포괄하는 공적 가치들의 테두리를 규정한다. 즉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테두리를 다 규정을 한다는 것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들은 독립선언서나 혁명을 선포하는 것이나 지도자가 행하는 어떤 연설에서 중요한 연설의 요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좀 연설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 물론 이제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정책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하면서 이 중간중간에 어떤 우리 질서, 자유, 평등, 정의, 행복, 특히 행복. 좀 많이 이야기하면은 표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마음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표를 받기 위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 지도자의 인격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설로 나타난다면은 바로 사람들의 진심 어린 그런 어떤 추종자의 어떤 임파워먼트, 권한 부여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비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는 리더와 팔로워 간의 감정적인 영역에 기초한 순수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서로의 능력을 고취시키는 지도자, 추종자의 관계를 왜곡하기 때문에 이것이 혼란스럽고 민주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그냥 딱 폄하해버렸습니다. 또한 지도자가 자신의 정신적 갈증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는 지도자에게 별다른 영향도 못 준다고 그렇게 아주 이제 하향으로 평가를 해버리신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신기한 거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전혀 배경도 없는데 변혁적 리더십이 약간 한계에 대한 연구를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생각하다가 통합적 리더십, 인테그레이티드 리더십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그 구체적인 요소들을 개발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순수한 카리스마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카리스마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어떤 것을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그러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있는데 사실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추론되는 것이고 진정한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 박애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카리스마이다. 그래서 그 명칭을 순수한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제가 명칭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 순수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지지하는 것이잖아요. 교수님은 이것을 필요 없다 폄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연구 주제가 생겼구나. 이 순수한 리더십이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연구의 그러한 방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건전한 그런 팔로우와 리더 간의 그런 관계에 가지고 어떤 새로운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어떤 사회적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마음의 어떤 소망 그리고 정신의 어떤 치유
마음과 정신의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좀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리더십, 그런 것들이 순수한 리더십이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효과는 없고 변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살아갈 소망을 주고 치유해주고 막 그러한 순수한 어떤 카리스마를 어떻게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에 대한 내용들만 이야기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질서, 자유, 평등, 박애를 포함하여 정의, 행복 추구 등과 같은 고결한 공적 원칙들이 리더십의 기준 혹은 규범이 되는 것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이러한 원칙들에 대해 현실에서 많은 리더들이 주장하고 있는 연설의 재료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떠들죠. 근데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느냐, 그것은 사실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공적 가치들이 리더십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실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고 또한 미덕과 윤리 같은 가치들이 공적 가치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세 가지 기원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수님 이 부분을 공적 가치를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된 규범인 어떤 미덕이라는 부분과 아니면 어떤 윤리라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들이 따로 있고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이 책에서도 이제 루즈벨트나 빌 클린턴 대통령에 관한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주 많은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하셨지만은 또 사실 이제 사생활이 있어가지고 어떤 정절 같은 걸 지키지 못했다거나 이런 그런 미덕과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 처음에 거짓말했죠. 미국 국민들이 분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한데, 근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별개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성과를 했으니까는 이런 것들 평등 이루고 정의 이루고 자유 이 고결한 가치 이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생활은 어떻든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데 과연 그 리더십을 정말 좋은 리더십이라고,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리더십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리더십을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거가 있는데 과연 그의 어떤 성과나 아니면 어떤 그의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에 중점을 줄 것인지, 그의 삶이나 어떤 살아온 그런 삶의 궤적에 대해서 가치를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기회가 되면 토의해 보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리더십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준비한 만큼 또 진행하고 또 여러분 따라 주시면은 또 이런 함께 하는 공부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시리라 그런 기대가 듭니다. 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또 장시간 시청해 주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